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누가 보면 드라마 대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굴곡 많은 인생이었거든요. 고통은 때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때로는 사람을 깨어나게 만든다. 이 말이 제 삶을 두고 한 말처럼 느껴졌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인생은 고통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더라고요. 끈질기게 찾아오는 불행 속에서도 희망이 반짝이고 있는 게 바로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을 담은 사연을 들어보시면 그냥 흘려듣기에는 조금 뜨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왠지 모를 위로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 인생을 들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6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사연을 쓰고 있지만 사실 저라는 사람은 꽤 꼬이고 비틀어진 감정 속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삶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늦둥이 남동생이 있는 장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면 외동으로 살았던 시간도 꽤 되니 사랑을 듬뿍 받았을 것 같고 늦둥이 남동생을 엄청 예뻐했을 것 같잖아요.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늦둥이 남동생을 미워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도 눈칫밥을 많이 먹었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머니한테 구박받았거든요.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엄마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대체 여자로서 무슨 소용이 있냐? 얼굴 곱게 생기면 뭐하냐고 씨 하나 못 남기는 주제. 딸 낳아놓고 밥은 입에 들어가나 보지? 나는 너처럼 낯짝 두꺼운 년을 처음 봤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면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라. 할머니는 엄마에게 거의 매일 윽박지르셨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슨 하녀 부리듯이 대하셨죠. 엄마가 앉아서 쉬는 꼴을 못 보셨던 겁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숨 돌릴 틈을 안 주셨어요. 새벽부터 부엌 일을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요.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릇을 엎기도 했습니다. 집안 청소며 빨래며 전부 엄마 몫이었어요. 심지어 엄마가 컨디션이 나빠져서 누워있으면 게으르다고 타박하셨죠.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니까 저는 저절로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고통받으시는 것 같아서 슬프더라고요. 물론 엄마는 제가 주눅 들어있을 때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달래주셨습니다. 우리 수미 왜 또 표정이 그늘져 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혼나서 그래? 우리 딸 때문에 혼난 거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 엄마는 우리 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데. 그냥 엄마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딸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지치고 고되는 날이 많았을 텐데 저한테만은 웃어주셨습니다. 아빠도 저를 딸바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아껴주셨죠. 자기 전에는 항상 곁으로 와서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집에서 할머니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어 있을 때도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곤 했답니다. 엄마랑 아빠도 금실 좋은 부부였고요. 하지만 아빠는 할머니가 엄마를 구박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할머니가 실컷 성질 부리고 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야 엄마를 안고 달래주셨죠.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파. 어머니가 저렇게 노여워하셔도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괜히 이혼하게 될까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도 언젠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알아주실 거야. 저는 아빠를 정말 좋아했지만 이런 모습은 싫었습니다. 솔직히 어린 제 눈에는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미 제대로 혼쭐이 났는데 뒤늦게 안아주면 뭐해요. 할머니가 엄마를 잡돌이하는 순간에 나타나서 구해줘야죠. 저는 커가면서 할머니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대들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콱 죽어버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왜 자꾸 우리 엄마 괴롭혀요? 제가 태어나버린 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어디서 남자애 하나 주워오시든가요. 우리 엄마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저도 할머니 싫어 죽겠는데 참고 살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감히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여? 이 가시나가 말하는 것 좀 봐라. 이래서 딸려 낳아봐야 소용없는 거라고 하는 거다. 네가 그러면 내가 겁먹고 입 다물 줄 알아?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누가 들으면 엄마가 혼자 저 낳으신 줄 알겠어요. 전 할머니 아들의 딸이기도 해요. 왜 아빠한테는 뭐라고 안 하면서 엄마만 갖고 그러세요? 앞으로 또 우리 엄마 드자비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제가 지킬 거라고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까 할머니도 당황하셨는지 주춤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얇은 회초리가 그렇게 매서운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걸어 다닐 때마다 종아리가 찌뿌둥 하더라고요. 엄마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미야, 우리 딸이 엄마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줘서 정말 든든하고 고마워. 그런데 할머니가 아무리 미워도 아빠의 어머니시잖아. 엄마는 아빠랑 같이 수미를 키우고 있지만 할머니는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대. 그래서 아빠가 할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빠가 속상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러다가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결국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귀엽기는 했는데 정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에도 우리 엄마가 진짜 고생하셨으니까요. 늦둥이 남동생이 엄마 뱃속에서 힘들게 한 것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손자 태어난다고 진짜 끔찍하게 굴었어요. 우리 엄마 컨디션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뱃속의 손자 챙긴답시고 혈안이었던 거죠. 출산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몸이 으스러질 것처럼 아파하셨는데요. 할머니는 우리 엄마 몸이 축난 것보다 늦둥이 남동생만 신경 썼습니다. 괜히 엄살 부리면 안 된다. 애를 낳았다고 끝이 아니잖아. 우리 손자를 위해 모든 시간을 다 갖다 바쳐야 하지 않겠어? 게으름 피울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움직여라. 네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라고 생각해.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미역국 한 그릇도 챙겨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설프게 대신 만들어드려야 했죠. 엄마가 힘겹게 허리를 잡고 있는데도 죽을 병도 아니면서 약한 척 한다며 나무라셨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엄마가 낳은 늦둥이 남동생한테는 귀여워서 발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 늦둥이 남동생만 있는 것처럼 구는 할머니가 미웠어요. 그렇게 저랑 늦둥이 남동생은 함께 자랐는데요. 제가 아무리 툴툴거려도 잘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품에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예뻐하셨는데도 저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귀찮아서 성질날 정도로 따라다녔죠. 처음엔 저도 엄마와 아빠를 도와드리기 위해 늦둥이 남동생을 업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잔소리하면 눈치 주시더라고요. 이 가신한테 우리 손자 맡겨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너 괜히 해코지 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니까 티끌이라도 상처 생기면 너부터 반 갈라놓을 줄 알아라. 진짜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제가 늦둥이 남동생을 돌봐야 하나요? 당연히 오만정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저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늦둥이 남동생은 같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할머니가 데리고 계실 거니까 늦둥이 남동생이 칭얼거리든 말든 냅두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런데 실컷 놀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안이 아수라장인 거예요. 늦둥이 남동생이 없어졌다는 거였죠.
할머니가 낮잠 주무시는 사이에 절 찾으러 나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면서 고함치셨어요. 네가 일찍만 들어왔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다. 가시나가 뭘 그렇게 놀러 다닌다고 밖에 있다가 온 거니? 우리 손자한테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우리 아가 혼자 어디서 헤매고 있을꼬. 솔직히 저는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집 지키고 계셨으면서 늦둥이 남동생이 사라진 걸 저한테 따지면 어떡하나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 동생이기는 하니까요. 엄마와 아빠는 늦둥이 남동생을 찾기 위해 진짜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안 가본 곳이 없으셨을 거예요. 잠도 포기하고 찾아다니셨거든요. 동네 골목길까지 손전등 들고 뒤지셨지만 늦둥이 남동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늦둥이 남동생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숨이 끊어졌다고 했죠. 수미야, 네 동생 어떡해. 그 어렵게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돼서 구해주지도 못했다니.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나중에 저승 가서 무슨 낯으로 내 새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결국 엄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어요. 아빠도 술에 의존해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저는 순식간에 가족을 모두 잃게 된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든지 지금까지도 그때의 감정은 묵직하게 떠오르곤 해요.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랑 살았는데요. 사실상 집만 공유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른의 손길을 받으며 자라지는 못했죠. 할머니는 저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셨으니까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날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 너 때문에 네 가족들이 다 망가진 거야. 너는 평생 용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 가장 마음 편히 쉬어야 할 집이라는 공간에서 저는 폭언을 듣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해도 지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어요. 더 이상 할머니의 그늘에서 시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죠.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요. 시장에 있는 옷가게에서 근무했습니다.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다가 무겁게 운반하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할머니랑 살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손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판매 실적을 올려 인정받으니까 행복했어요. 제 손으로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절 일어나게 만들더라고요. 손님 한 명 한 명이 저한테는 새로운 인연이고 또 내일을 버틸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근처 회사에 취직했다면서 자켓을 보고 싶다는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는 주로 여성복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남성용 자켓을 찾으시는 거라면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성복 위주로 있거든요. 시장 내에 남성복을 다루는 곳도 꽤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지만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쉽네요. 여기는 제가 입을 만한 자켓이 아예 없는 건가요? 물론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고 싶은데요. 기껏 왔는데 빈손으로 나가게 돼서 민망하네요. 남자 손님은 눈에 띄게 아쉬워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꾸 찾아왔거든요. 본인 말로는 어머니 선물을 사기 위해 왔다고 했죠. 처음에는 엄청난 효자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가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어쩐 눈빛이 자꾸 저를 향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시장에서 일하는 만큼 회사원에게 로망이 있었으니까요.
깔끔한 셔츠에 서류 가방 들고 있는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고백을 받아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옷을 사러 온다는 건 핑계였어요. 수미 씨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부지런히 눈도장 찍었으니까 이제는 저라는 사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오실 때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다가와 주시는 게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가요. 남자친구는 처음 대시할 때부터 지극정성이었던 만큼 교제하는 동안에도 아껴줬습니다. 거의 제가 공주라도 된 것처럼 사랑해 주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건 당연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소한 한마디를 해도 귀담아 들어 반응해 주었죠.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추구하는 사람이 저에게는 꽃을 선물한다는 게 기뻤습니다. 연애라는 건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찍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남자친구에게 우리가 가정을 꾸렸을 미래를 언급하곤 했어요. 남자친구도 웃으면서 저의 상상에 동참했고요. 나는 나중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도 좋을 것 같아. 당신 닮은 아들이랑 나 닮은 딸이면 너무 행복하겠다. 분명 당신은 자상한 아빠가 될 거야. 그러면 난 밝은 에너지를 주는 엄마가 될게. 생각만 해도 즐겁네. 당신과 내가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기대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신이 채워줄 거라고 믿어.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겠지?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데이트 장소에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면서 소개하는데 저는 기절할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랑 판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냥 남자친구의 아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사고 쳤다고 하더군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나버려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키워주셔서 저랑 만날 때 지장이 없었던 건데요. 제가 진지하게 이 만남을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이실직고 하는 거랬어요. 어쩌면 평생 숨기고 싶은 비밀일지도 몰라. 하지만 난 너와 속을 터놓고 만나고 싶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건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도 사랑해주기를 바랄게. 남자친구는 본인이 선한 의도를 갖고 용기 낸 것처럼 굴었지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야 실토하는 게 어이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따져 물으려고 인상을 썼는데요. 제 눈앞에 아이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늦둥이 남동생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제 늦둥이 남동생은 이 나이가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셋이서 같이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본인 아빠 앞에서도 마음 편하게 응석 한 번 못 부리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본인 아빠인데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가 계란말이를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매운 건 아직 잘 못 먹거든요. 김치만 좀 먹을 줄 알아요. 일부러 반찬 투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속이 아파서 매운 건 피하게 돼요. 만약 계란말이를 하나 더 먹지 못한다면 그냥 물 말아서 먹을게요.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저의 상처 많은 유년 시절이 떠올랐으니까요. 늦둥이 남동생도 생각나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 저를 달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머니한테 맡길 생각이니까 혹시 애 하나 덜컥 떠맡게 될까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우리 어머니도 내가 재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물심양면 도와주실 분이거든.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아이를 뻔히 봤는데 떼어놓고 만나자고 하는 게 사람인가요?
저는 고민 끝에 아이를 같이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놀라워하면서도 무척 감동했어요. 그렇게 저는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쳐 아이의 엄마로 살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이 착실하게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옷가게도 그만두었습니다. 집안 살림에 전념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제 각오와는 다르게 아이가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남편 앞에 있을 때는 언제나 시무룩해서 얌전하게 굴더니 저한테는 거부하려 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절 낳지도 않았으면서 왜 엄마인 척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도 절 버렸는데 아줌마는 안 버릴 자신 있어요? 괜히 엄마 놀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는 제 앞에서 무뚝뚝하게 굴었습니다. 정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앞에서도 몇 번 티가 났는데요. 아이를 크게 몇 번 혼내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신해서 막아섰어요. 넌 그럴 거면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겠다고 하든지, 좋다고 따라와 놓고 엄마를 받아들이기 싫다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당장 엄마라고 불러. 안 그러면 난 널 계속해서 데리고 있을지 고민할 거니까. 왜 애한테 그렇게 말해? 평생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건데 당연히 애가 혼란스럽지. 우리가 어른이랍시고 멋대로 가정을 만든 거니까 애가 적응할 시간을 주자고. 괜히 애 좀 혼내지 마. 남편이 아이 앞에서 강압적으로 구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당연히 아직 어리니까 갑작스럽게 생긴 엄마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나마 아이한테는 남편이 믿을 구석일 텐데 이해해주지 않는 걸 보니 신경 쓰였죠. 그래서 저는 더욱 아이를 위해 다정하게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로서의 삶을 선택했으니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아이는 일부러 엇나가는 것처럼 학교에서 벌받고 혼났는데요. 전 그럴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죄드렸죠. 전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아직 능숙하지 못한 엄마라서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었나 봐요. 아이도 나쁜 마음을 가진 애가 아닌데 힘들어서 잘못 표출한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는 교무실에서 손가락질 당했지만 인내했어요. 이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아이의 마음도 열리기는 하더라고요. 처음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는 너무 고맙고 신기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슴으로 낳았다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아이랑 가까워져서 걱정을 놓으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글쎄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바람이 난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들킨 것도 아니었어요. 노골적으로 저한테 상간녀가 임신했다며 통보했거든요. 저는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둘째가 태어나면 혼란스러울까봐 제 친자를 낳을 욕심은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정작 제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고 탓하기 바쁘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당신은 돈도 안 벌어오는데 내가 왜 데리고 살아줘야 해? 당장 나랑 이혼해줘. 나한테 진짜로 잘 맞는 운명의 여자를 찾았으니까. 당신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능력 있는 여자야. 더 이상 식충이랑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의 제안으로 전업주부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상간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아이가 찬밥 신세가 될까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버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빨리 갈라서서 확실하게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는 결심이 선 것 같더군요. 절 완전 매맞는 아내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힘에서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라 당해낼 수 없었어요. 아이는 그 와중에 제 편을 들어주고 싶었는지 앞을 가로막았죠. 하지만 남편이 봐줄 리가 있나요? 아이까지 벽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주먹뿐만 아니라 발까지 사용해서 절 괴롭혔어요.
저는 부어서 눈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결국 머리까지 삭발당했죠. 이혼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할머니랑 살 때 적극적인 애정 표현은 없었어도 그나마 평화로웠다고 언급한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줬어요. 아이는 저랑 헤어지기 싫다고 울더라고요. 엄마, 저도 데려가 주세요. 엄마 말도 잘 듣고 다시는 마음고생 시키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저도 눈물이 나서 발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생각하기만 해도 손발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으니까요. 요즘은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다던데 저는 그런 걸 알아볼 겨를도 없었어요. 법보다 주먹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일하면서 살았어요. 일부러 몸이 고생하는 일만 골라서 했죠. 새벽부터 나가서 신문 배달도 했고요. 설거지며 청소일이며 안 가렸어요.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라고 하면 오히려 먼저 손들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카운터도 했고 여름에는 덥다는 이유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공사장 식사 배달도 도맡았어요. 그러다 보니 발바닥에 부르떠서 퉁퉁 부은 채로 돌아오는 날도 많았고요. 손에 물집은 기본이고 무릎도 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걱정할 정도였어요. 수미 씨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남들은 다 안 한다고 피하는 것만 찾아다녀? 아무리 돈이 간절해도 몸부터 신경 써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골병 들어서 후회한다. 사람들이 피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적당히 조심하고 몸도 사려. 세상에 저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보다 더 고되게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지내니까 밤에 잠은 잘 오더라고요. 숙면이 최고예요. 저는 웃으면서 걱정 말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발 가지 말라고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울던 모습을 보고서 억지로 떼어놓고 왔잖아요. 밤마다 아이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안한 마음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생활비를 최소한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전기세 아낀다고 여름에도 선풍기 없이 버텼어요. 겨울엔 최대한 두꺼운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잤죠. 반찬 만들어 먹는 것도 아까워서 보리차에 물 말아 먹고 살았습니다. 미용실도 사치처럼 느껴져서 항상 머리를 직접 잘랐어요.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면서 푼돈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았는데요. 언젠가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면 용돈이라도 넉넉히 쥐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혼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거라고 해도 아직 30대였을 시점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 살다 보니 주변에서 재혼 제의도 적지 않게 들어왔죠. 아직 나이도 많지 않으면서 무슨 평생 혼자 살려고 들어.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수명도 깎이는 법이라고. 얼굴도 아직 고와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래. 괜찮은 남자 다시 만나면 인생이 바뀔 텐데. 저는 재혼 제의가 들어올 때마다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아예 자녀 계획이 없는 남자라면 모를까. 재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기 위한 거라면 만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주변에서는 당연히 무슨 그런 조건이 다 있냐며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아이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물론 친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책임감을 갖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도 제가 친모도 아닌데 어렵게 마음을 열고 정을 줬잖아요. 그런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했으면서 저 행복하자고 새로운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게 죄책감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전 남편의 주먹이 무섭다는 이유로
억지로 아이를 떼어놓고 온 못난 엄마잖아요. 새로운 자식을 낳는다고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참여하는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양하게 일을 했죠. 그러다가 입주가정부로 근무하게 됐어요. 꼼꼼하게 살림을 도와서 그런지 사모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수미 씨, 이번에 우리 집에 들어온 전복인데 같이 먹자. 내가 입이 짧은 거 알잖아. 어차피 다 못 먹을 건데 아껴두다가 버리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겠어? 오늘은 일 거기쯤 하고 같이 먹자. 사모님은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저를 위해 옷도 사주셨고요. 때가 되면 월급 외로 보너스도 챙겨주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수미 씨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니까 건강검진 받아보는 게 좋겠어. 내가 패키지로 예약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요즘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뭐가 자라나고 있을지 모른다니까. 저는 이런 거 안 해도 될 거예요. 제가 다른 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몸뚱이 하나만은 튼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별일 없었어요.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더 받아봐야지. 수미 씨 같은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병 발견한다니까? 건강검진은 아플 때 받는 게 아니고 아프지 않을 때 미리 살펴봐야 하는 거야. 내가 이미 결제까지 다 했으니까 다녀오기나 해. 저는 사실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사모님이 단호하게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거였죠.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그나마 사모님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바로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1인실까지 잡아주셨어요. 30년을 몸 혹사하면서 지내다가 병원에 조용히 누워있으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갑상선암은 그나마 예후가 좋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암이라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온 인생의 끝은 병실인가 싶었죠. 그런데 저를 앞으로 치료해 주실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러 갔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앉았더니 무슨 말씀은 없으시고 제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환자분,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거예요? 환자분은 저보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보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주치의 선생님이 울먹이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흔한 얼굴이라 그런가 보네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뵐 일이 따로 없었어요. 몸 하나만은 튼튼해서 병원을 거의 안 가고 살았거든요. 게다가 대학도 못 나온 무식한 여자라 의사 선생님과 어울렸을 만한 기억이 없네요. 제가 상황을 넘기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선생님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어깨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죠. 저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간호사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간호사는 분위기가 어째 이상하니까 얼른 저랑 주치의 선생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이 밀려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붙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제가 누구를 닮았기에 이러시는지는 몰라도 아프니까 손 좀 떼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힘들어요. 제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니까 주치의 선생님은 그제서야 힘을 툭 풀고 어깨를 놔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수 높은 안경을 벗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세요. 이래도 정말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갔다고 몰라보시면 안 되잖아요. 전 꿈에서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두꺼운 안경알이 사라지니까 얼굴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더라고요. 억지로 떼어놓고 왔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컸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이 눈물이 나왔죠. 아이고, 내 새끼가 이렇게 컸구나. 먼저 알아봐줘서 고맙다. 한없이 부족한 엄마였는데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눈물이 난다.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풀어주더라고요. 제가 떠나고 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는데요. 상간녀가 나름 좋은 새엄마인 척 연기하고 싶었나 봐요. 같이 살자면서 집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케어까지 하려니까 귀찮았던 거죠. 아주 그냥 아들을 대충 방치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 아들도 저한테 정을 붙였다가 억지로 헤어진 거라 상간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요. 결국 아들은 상간녀에게 대들었다고 했습니다. 새엄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꾸 절 통제하려고 하세요? 아빠랑 떳떳하게 만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새엄마가 저한테 진심일 거라고 아무도 기대 안 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음흉하신 거 저한테도 다 느껴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이거야? 두고 보자. 너 나한테 이따위로 군 거 두고두고 시간을 돌리고 싶어질 테니까. 네 아빠는 완전 내 편이던데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은지 지켜봐. 상간녀는 이 기회를 잡아 노골적으로 우리 아들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한테 고자질해서 아들을 피마르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다음 날 학교 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아들이 잠도 자지 못하도록 잡돌이했대요. 네 새엄마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 줄 알아? 너 그냥 네 할머니 집에 있어도 상관없는 건데 안쓰럽다고 데리고 살자고 했던 게 네 새엄마야. 네 새엄마 아니었으면 난 너 평생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았다고. 무릎 꿇고 효도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 큰 소리를 내. 그러면 저 그냥 다시 할머니 댁으로 가서 살 테니까 보내주세요. 아빠한테는 좋은 아내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니니까요. 이 자식이 지금 말대꾸를 해?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 너 사람부터 돼야 하니까 고통스러워 봐야 돼. 다시는 네 새엄마한테 고개 빳빳이 들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개조시켜야겠다. 전 남편이 완전히 상간녀 편을 들어준 겁니다. 상간녀는 힘을 얻어서 완전히 지 세상처럼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집에서 항상 부실하게 끼니를 챙겼다고 했어요. 게다가 처음에는 집에서만 갈구다가 나중에는 학교에까지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들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 아들의 담임 선생님에게 원래 문제가 많은 아이라느니 부모에게 버려져서 정서가 불안하다느니 험담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밝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냅다 책상을 뒤엎고 소리부터 질렀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은 집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거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찬밥 신세였을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들은 성공하기 위해 이악 물고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대에 합격하니까 그제서야 자랑스러운 장남 취급을 해주더래요. 그럼 그렇지. 내 핏줄이 어디 가겠어? 네가 내 큰아들이라는 게 정말 뿌듯하구나. 대학에 가서도 공부에 매진해서 우리 집안을 빛내주면 된다. 네가 먼저 간 길을 따라 둘째도 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줘.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쟤를 제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같이 밥도 못 먹게 하셨으면서 이제야 사람 취급해 주시는 건가요? 아빠 핏줄이 그렇게 잘나고 대단하면 제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겠죠. 설마 아빠랑 새엄마 닮아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 남편이 태도를 바꿔 살살 달래보려고 했지만 이미 머리까지 다 큰 아들이 그런 얕은 수 하나 파악하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아들은 장학금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독립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뒤늦게 의대 다니는 아들을 붙잡고 싶어 했지만 소용없었죠. 아들은 일부러 개명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혈육이니 전 남편이 아들을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 의대에 합격했을 때부터 절 찾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항상 그리워서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조금만 어렸으면 멋대로 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가 절 생각해 주셨던 만큼 저도 엄마의 행복을 빌어드려야 하잖아요.
엄마가 아직 젊은 나이셨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자녀들을 키우고 계실까봐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도 참고 살았어요. 저한테 가지 말아달라고 서럽게 울던 아들이 어느새 제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인내하고 살았지만 눈앞에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들려줬죠. 내 새끼가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견뎌냈구나. 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아왔다. 나도 항상 네가 눈에 밟혔거든. 너 말고 다른 자식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 널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떠나왔으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친자식도 아닌 저 때문에 재혼을 포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혼자 외롭게 사신 거냐고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엄마가 주신 사랑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는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다고요. 아들은 제가 혼자 지냈다는 것을 알고 속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후회스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대신 아들은 의지를 다지면서 제가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암이라는 병이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요. 아들이 약속해 주니까 진짜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약보다 든든했습니다. 이 정도면 병도 제 눈치를 보며 한 발 물러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절 믿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엄마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꼭 일상으로 돌아가서 저랑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함께해요. 외롭게 지내셨는데 이대로 마지막이 되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할게요. 아들은 본인이 뱉은 말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저를 신경 써줬습니다. 처음에는 병실에서 지내야 하는 게 답답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있는 병원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충전되는 것 같고 효도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평온한 상태로 수술을 준비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갑상선암 수술도 잘 받았는데요. 예후가 좋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솔직히 회복까지 참 더디고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직후에는 정말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목 한가운데를 도려낸 기분이 들었어요. 누워있을 때도 상처 부위가 욱신거리고 꾹꾹 쑤시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인대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움직일 때마다 겁이 나더군요. 목소리도 갈라지고 잠겨 있어서 말을 꺼내기가 꺼려졌습니다. 게다가 기운도 안 돌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과 다리가 전부 저릿저릿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어요. 그냥 포기하고 누워버리기 일쑤였죠. 그런 제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역시 아들 덕분이었답니다. 엄마, 이제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음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시기예요. 숨도 많이 차서 몸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노력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들은 정말 다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더라고요. 곁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일상도 어느 정도 되찾은 상태예요. 이렇게 사연을 길게 쓰고 있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물론 아직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두고 봐야 하는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랍니다. 수술하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인데요. 아들은 결혼도 했고 딸까지 낳았더라고요. 며느리는 반듯하고 단아해서 마음에 들었고 소녀는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요. 절 위해서 병문안 온 적 있는데 쑥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충전되는 기분이 들었죠. 어머님, 수술 받느라 고생 많으셨죠? 퇴원하시고 나면 저희랑 자주 뵙기로 해요. 이이가 그동안 어찌나 애달패했는지 몰라요.
저조차 눈물이 떨어질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감동적이에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의지하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을 신부로 맞이했구나. 아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며느라기가 나 대신 몫을 다해줘서 고마울 뿐이다. 시엄마가 없다가 생긴 거라 불편할 텐데 이렇게 따스하게 맞아준 것도 고맙다. 제 남은 인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회복까지 한 다음에 아들이 들려준 건데요. 전 남편과 상간녀의 자식은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책도 없이 사고만 치고 있다고 했어요. 직업도 딱히 없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살고 있댔는데요. 어떻게 가정 있는 여자만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어디 안 갔나 봐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대신 위자료를 물어주기 바빴다고 했죠. 우리 아들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정작 본인들에는 자식 농사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 아들 병원까지 찾아왔대요. 동생 좀 도와달라는 뻔뻔한 부탁을 한 거죠. 나를 원망하는 마음은 잘 알겠다. 그런데 네 동생이잖니.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너는 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인맥도 넓고 기회도 많을 거잖아. 네 동생이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뭐라도 나눠줘라.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사람 만들 기회가 솔직히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도와달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아빠도 연세 드시니까 감당하기 두려우신가요? 아빠가 그렇게 키우신 거니까 책임지세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가짜는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고 시원하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녀랑 다 같이 외식하러 갔는데요. 거기 숯불고기집에서 전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살 때만 해도 회사 다니면서 고된 일은 거부하던 사람인데 신기했어요. 땀은 땀대로 흘리느라 정신없어 보였고요. 손목은 연기 맞아가며 뒤적이는 모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설프더군요. 뭐 하나 제대로 굽지 못하고 고기는 타는데도 허둥지둥이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자존심을 굽히지 못했는지 손님들한테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고 궁시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리로 다가왔죠. 전 남편은 바로 우리 아들의 얼굴을 확인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일반적인 부자 사이는 아니어도 설마 내가 구워주는 고기 먹을 건 아니지? 이 정도는 네가 직접 해라. 나 지금 힘들어서 미치겠다. 이 나이에 내가 이 짓거리 해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믿겨지지도 않는다고. 전 남편은 우리 아들한테 집게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못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바로 고깃집 사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가리키며 따져 물었죠. 여기 직접 구워주는 가게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방문한 건데 저 알바생이 직접 하라고 하네요. 이것 보세요. 집게까지 내려놨다니까요. 홍보했던 것과 가게 방침이 다르기라도 한 건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직접 구워드리는 가게 맞아요. 알바생 교육 잘 시켰는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저씨 열심히 하겠다길래 뽑아준 건데 이때 위로 굴면 어떡합니까? 남의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잘리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고깃집 사장은 바로 사과하면서 전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전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바로 지가 고기를 구워주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정체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서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더군요. 진짜 핏줄은 내가 줬는데 어떻게 몇 년 겨우 같이 산 여자한테 효도할 생각을 하냐? 넌 네 아빠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너 이렇게 사람 서운하게 만드는 거 아니다. 내가 오늘 일은 눈 감을 때까지 한이 될 것 같다고. 당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새엄마라는 년한테서 아들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오히려 같이 드자비한 주제에 무슨 효도를 기다려. 당신은 자식 농사 제대로 망쳤는데 당신 밑에서 자랐는데도 건실하게 자라준 아들한테 고마워할 생각이나 해. 저는 단호하게 일갈해줬습니다. 전 남편은 자식 농사 제대로 망쳤다는 말에 반박하지 못했고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 손녀도 고기 맛있게 먹고 왔답니다. 저는 요즘 아들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어요.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아들이 성화를 부리더라고요. 솔직히 아까워서 못 쓰겠는데요. 한번 암으로 수술했으니까 더 이상 혹사하는 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길래 아껴 쓰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덧붙이자면 사모님이랑도 여전히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걸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서 제가 입주가정부로 살았음에도 말동무처럼 대해주신답니다. 그동안 받은 게 많아서 사모님 뵈러 갈 때면 제가 꼭 밥 사드리려고 해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독하게 꼬일 때도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리기도 하죠. 지금 제 곁에 든든한 제 편들이 있는 것처럼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곁에도 기적이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